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훈이라고 해요. 올해 48살이고 서울에서 꽤 유명한 건축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예요. 예전 제 삶은 정말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고 미완성된 프로젝트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한채원이라는 아내와 결혼한 지 24년 됐고 대학생 딸 하나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죠. 채원은 강남의 유명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해요. 처음엔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재능과 세련된 안목 덕분에 갤러리가 점점 커졌고 많은 예술가와 고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항상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채원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예술 이벤트가 있어서나 파트너 미팅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곤 했어요. 핸드폰을 보며 혼자서 미소 짓는 일도 잦아졌고 그 미소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저도 워낙 바빴으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옛 프로젝트 자료를 찾으려고 창고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24년 전 이탈리아에서 보낸 허니문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을 넘기다 보니 젊고 어색하지만 행복했던 그때 추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둘이 웃으며 포즈를 취한 장면들, 로마 거리를 걷는 모습들. 그런데 점점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준호라는 가이드가 우리 사진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고객 사진을 찍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채원과 준호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마치 둘만의 순간을 포착한 듯한 그 표정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보니 가슴이 불편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채원을 살짝 떠보며 물어봤어요. 허니문 때 정말 좋았지? 그 가이드 아저씨도 열심히 해줬고. 채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평소처럼 열정 없이 대답했어요. 응, 그랬지. 그 후로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아직은 허니문 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여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 김민준이 생각났어요. 민준은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옛 사진을 복원하거나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민준을 만났어요.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사진들에 대해 말했어요. 민준아, 옛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민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요즘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가능해. 심지어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 저는 허니문 사진들을 스캔해서 민준에게 보냈어요. 며칠 지나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분석 끝났어. 좀 재미있는 게 나왔어. 직접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다시 만나서 민준이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 사진의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EXIF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 데이터엔 촬영 시간, 장소, 심지어 누가 찍었는지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같이 찍었다고 생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시간 차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GPS 정보에 따르면 몇몇 사진은 우리 호텔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이 그 불편한 사진을 해상도를 높여 확대했어요. 채원과 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그냥 가까이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 몰래 키스를 나누고 있었어요. 확대해야만 보이는 그 장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24년 전 우리 허니문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 있어?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채원의 눈빛, 준호와의 거리, 심지어 제가 없는 사진들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4년 동안 채원과 함께한 삶, 우리 결혼의 시작이었던 허니문. 그 모든 게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24년 전 여행사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었어요. 가이드 이름이 최준호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예술 투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준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민준이 준호의 SNS 계정을 찾아줬어요. 그 안을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준호가 예술 여행 사진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탈리아 사진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몇 년 전 사진 속에 채원과 비슷한 체형과 헤어스타일의 여자가 등장했어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촬영 장소가 채원이 파트너 미팅이나 세미나 참석이라고 했던 곳들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채원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예전엔 무시했던 것들이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핸드폰 볼 때 이상한 표정, 특정 시간에 화장실에서 전화 받는 습관, 갑자기 요가 간다고 하고 늦게 오는 일들. 어느 저녁 채원이 예술 미팅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낯선 향수를 뿌렸어요. 호기심에 채원의 갤러리 매니저에게 전화했어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그런 미팅은 모르는데요. 그 순간 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최준호일 가능성이 컸어요. 채원이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된 기색이지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깨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24년을 돌아봤어요. 이 긴 세월 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던 걸까? 우리 결혼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일주일쯤 지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채원이 샤워 중에 그녀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에 최준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때까지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24년 전 허니문 가이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연락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채원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엔 중요한 예술 전시회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과 함께 몰래 뒤를 밟았어요. 채원이 강남의 은밀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는 50대 초반, 키 크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SNS에서 본 최준호였어요. 그들은 오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때때로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고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민준이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노출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후 그들은 함께 나와 고급 아파트로 가는 차에 탔어요. 그날 밤 채원이 집에 와서 전시회 성공적이었어 라고 말할 때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더 체계적으로 조사했어요. 채원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레스토랑이나 호텔 지출이 준호와 만난 날짜와 맞았어요. 민준이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준호 SNS 사진 속에
채원이 착용했던 보석이나 액세서리, 심지어 채원이 고객 선물이라고 가져온 독특한 예술 장식품이 있었어요. 날짜도 일치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관계가 24년 내내 이어졌다는 거예요. 허니문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 결혼은 뭐였을까? 아이들은 정말 내 자식일까?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저녁 채원과 마주 앉아 모든 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채원이 깊이 잠든 틈에 다시 그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어요. 채원과 준호의 메시지들이 오랜 깊은 관계를 증명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24년 동안 거짓 속에 살았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지하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법적인 선택지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놀라워하면서도 주의 깊게 들어줬어요. 그녀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첫째,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대해서요. 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는 행위 발생 이카라 10년 안에 해야 해요. 다행히 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을 알았으니까 3년이 충분했고 24년 동안 계속된 위반이라 10년 시효도 문제 없었어요.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 사진의 EXIF 데이터, SNS 증거, 레스토랑 사진 모두 법적 가치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라고. 채원과 준호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24년 동안 이어진 배신, 허니문부터 시작된 거라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가장 걱정된 건 아이들이었어요. 딸아이는 대학생이고 아들은 곧 대학 입시예요. 이 일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제 건축사 일도 영향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소문이 퍼지면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모르는 척 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24년 동안 속아왔는데 그냥 끝낼 수 없었어요. 민준과 상의했어요. 민준이 제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 생각을 하라고 강조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변호사와 두 번째 미팅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최준호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상황 봐서 채원과 이혼을 고려할 거예요. 변호사가 배상금 액수를 추정했어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24년 기간, 허니문 배신,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법률 비용은 변호사와 법원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길일까? 아직 채원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진실을 드러내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해요. 소송 제기 전에 최준호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번 대면해야 했어요. 준호의 예술 투어 회사에 전화해서 전시 공간 디자인 협력 프로젝트 상담으로 약속 잡았어요. 며칠 후 그의 사무실에 갔어요. 실제로 본 준호는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키 크고 예의 바른 모습. 처음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화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24년 전 이탈리아 여행을 언급했어요.
그 허니문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 가이드 기억하세요? 준호의 표정이 바로 굳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지훈 씨시죠? 그때 저도 제 신분을 밝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진에서 알게 된 것들, 채원과의 관계, 24년 동안 이어진 사실. 처음에 준호가 부정했어요. 오해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대자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인정했어요. 허니문 때 채원과 특별한 감정이 생겼고 그 후 가끔 만났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예상 밖이었어요. 사과 대신 오만하게 굴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채원도 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4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데 대해 후회조차 없어 보였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그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고용할게요 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채원과의 관계는 몇 달 전에 끝났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분이 복잡했어요. 인정받은 건 홀가분했지만 그의 오만함이 더 분노를 키웠어요. 집에 와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와 만난 일 설명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소송 진행하자고 했어요. 변호사가 강조했어요. 상대가 인정한 게 중요하다고. 녹음은 없지만 증인이 있으면 좋다고. 다행히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채원이 집에 와서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최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요구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소송 제기 며칠 후 준호 쪽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화해를 제안하면서 3천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했어요. 그건 24년 배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어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첫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처음 서는 거라 긴장됐지만 변호사가 철저히 준비해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법정에서 그를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여전히 오만한 기색이었지만 긴장한 티가 숨겨지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우리 쪽 증거가 큰 힘을 발휘했어요. 특히 사진의 EXIF 데이터와 준호의 SNS 증거가 효과적이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그걸 부정하기 어려워했어요. 준호 쪽은 변호하면서 단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제가 채원에게 제대로 관심을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책임을 돌렸어요.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어요. 24년 동안 충실히 가정을 지킨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그 순간 더 끝까지 가야겠다는 결의가 생겼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됐어요. 민준이 증인으로 나와 증거 수집 과정과 준호와의 만남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채원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처음엔 모든 걸 부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서 채원을 보는 순간 감정이 뒤죽박죽 됐어요. 24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법 앞에서 적대적으로 서 있었어요. 채원이 울면서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최준호가 직접 증인석에 섰어요. 여전히 오만하게 굴었지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특히 허니문 때 행동에 대해 물으니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건 거의 부적절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우리 변호사가 강조했어요. 24년 동안 이어진 배신의 잔인함, 허니문부터 시작된 그 행위의 심각성을요.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의 무게를 세세히 설명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최준호에게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제가 요구한 1억 2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특히 판결문의 허니문부터 이어진 불륜을 극히 악질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부분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준호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배상금을 전액 지불했어요. 배상금을 받았지만 완전히 홀가분하지는 않았어요. 공리가 실현된 건 기뻤지만 잃어버린 24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채원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조용히 진행했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줬어요.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채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 생활비와 학비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 후로 최준호에 대해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는 예술 투어 회사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대요. 아마 해외로 가서 새로운 갤러리를 열었을 거예요. 채원도 자신의 갤러리를 파트너에게 넘기고 다른 도시로 새 출발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이 무너진 걸 보니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그 과정을 돌아봤어요. 처음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순간부터 법정에서 승소할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매일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변호사와의 미팅, 증거 정리, 공판 날짜를 기다리는 긴장감. 매번 법정에 들어갈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아프지만 속임수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민준과의 우정도 새삼 소중해졌어요.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이 증거를 분석해주고 뒤를 밟아주고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해줬어요. 소송 끝난 후에 민준에게 고마워서 맥주 한 잔 사줬어요. 민준아, 내 덕분에 버텼어. 라고 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24년 동안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밤에 혼자 앉아 옛 사진을 다시 보니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를 봐야 해요. 이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만 자유로움도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건축사 일을 계속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집중됐어요. 가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프로젝트가 술술 풀렸어요. 최근에 큰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었어요.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디자인 스케치하며 이게 진짜 내 삶이라고 느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엔 충격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딸아이가 전화해서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도 아프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일 때문에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안아주며 너희 잘못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어요. 가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나 지인 중에 결혼 생활에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제 경험을 공유해요. 나도 24년 만에 알았어. 증거 모아서 소송했지라고 말하면 그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조언해요. 진실을 찾는 걸 포기하지 마. 하지만 소송이 항상 최선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상담 받아봐. 각자 사정이 다르니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아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삶은 한 번뿐이에요. 진실 속에서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이제 저는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24년을 잃었지만 남은 세월을 꽉 채워 살고 싶어요. 아침 산책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봐요.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올 거예요.